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소방직 시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의 성과가 아마 좋은 결실로 맺어졌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너무 잘 치셔서 이제 뭐 거의 합격권에 이른 분들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확인차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새로운 준비를 위한 첫 단계로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 이번 4월 6일자 소방직 한국사는요, 일단은 쉬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무난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먼저 간단한 총평을 드리면, 첫째는요, 이 소방 한국사 시험이 어떤 수준으로 나왔냐면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수준으로 나왔어요. 딱 그 내신에서 요구하는 시험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고 교과서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요, 장차 이제 공무원 시험이 각 직렬별로 공통 과목은 무난하게 문제를 내고 각 직렬별의 전문성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은 좀 더 난이도를 높인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날 시험 칠 국가직 한국사도 쉬웠어요. 예년에 비해서 한참 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도 국가의 정책이 공통직렬에 해당하는, 공통에 해당하는 공통 과목들은 좀 무난하게 내고, 즉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내고, 각 직렬별 전문 과목들은 좀 수준을 더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들은 정보와 전반적인 시험을 분석해본 결과이지만 세상 일은 모릅니다.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 소방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빈칸으로 만든 자료들, 교과서 본문과 빈칸 자료를 원하는 분들한테, 현장 분들한테 나눠드렸고, 또 온라인 수강생들한테는 메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가셨는데,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없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걸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소방 한국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냥 교과서 읽으라면 잘 안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 한번 집어넣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딱 이번 시험에 나온 수준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공부를 해두셔야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저한테 현장과 온라인 수업을 들은 분들도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100점이신 분도 있었고 1개 틀린 분도 있고 2개 틀린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소방시험이 이렇게 공통 과목들이 쉽게 나오면 1개, 2개도 되게 소중해져요. 그죠? 예전 같으면 90점 이상 나왔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실수도 없이 실력을 완성하시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준 높게, 조금만 더 높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 좀 명심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자료 요청하세요. 교과서 빈칸하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신 이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이 시대에는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네, 시작했대요.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 부족 사회를 형성해 갔다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신석기 시대 때 시족과 부족이 출현하였다. 시족의 개념이 확대된 게 부족인데 부족까지는 이미 신석기 시대 때 등장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신석기 시대 유물입니까? 너무 쉽지. 해피디면 또 신석기 유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빗살무늬 토기를 넣어놨죠. 이 청동 방울이죠. 2번. 3번은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유물이고, 이거는 세종대왕 때 발명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왕을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몇 명이냐? 소방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세기부터 2세기까지는 고구려에서는요, 태조왕하고 고국천왕, 그리고 백제하고 신라는 마태시오. 그러면 이제 3세기는 백제의 고이왕, 네, 신라 됐어요. 4세기 고구려에는 이제 미천왕 있죠. 낙랑군 축출한 미천왕.
그리고 소수리망. 자, 그리고 이 소수리망의 아빠가 고국원왕인데 고국원왕을 죽이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근초고왕. 네, 불교 공인한 왕인 침류왕. 신라에서는 뇌물마리간. 중요하죠. 자, 5세기로 가면 고구려의 전성기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그리고 이제 백제가 이때 이게 그렇게 낮에 동맹 맺었다고 퉁쳐도 되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제하고 신라에서 백제에서 낮에 동맹을 처음 체결했던 왕인 비유왕,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 결혼 동맹을 체결한 동성왕. 자, 신라 낮에 동맹 처음 체결한 눌지마리간, 그리고 결혼 동맹을 했던 소지마리간. 자, 6세기 고구려는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백제는 무령왕과 성왕, 중요한 왕들이죠. 신라, 중요한 왕들. 이 문제에 나온 왕이죠. 지법진, 지증, 법흥, 진흥. 그리고 7세기는 여러분 삼국통일의 과정 속에서 봐야 돼요. 삼국통일의 과정 속에서 봐야 되지만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보자면, 왕을 보자면 7세기는 고구려는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 영량왕이에요. 영량왕. 그리고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죠. 또 백제는 최근 들어 좀 핫한, 왜냐하면 미륵사지 석탑이 오래 복원됐었으니까, 미륵사지 석탑. 그래서 무왕, 그리고 마지막 왕인 의자왕. 신라도 이왕, 선통여왕, 이제 분황사, 모전탑,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선통여왕 다음에 백제까지 병합했던 김춘추, 무열왕, 그리고 삼국통일 이룩한 왕이 문무왕. 신문왕도 7세기 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왕이니까 삼국시대 얘기한 거니까 여기. 이 정도예요. 이것도 더 줄여보면 태조, 고국천, 고이, 미천, 소수림, 근초고, 뇌물, 광개토, 장수, 그리고 무령성, 지증, 법흥, 진흥, 무열, 문무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흰색 칠한 왕들 있죠. 줄끈 왕들. 거의 99.9999% 왕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날 건데 세상 일은 모르니까 좀 더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물론 두꺼운 개설서나 또 뭐 다른 직렬에 아주 어려운 기출문제면 더 다른 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소방에서는 거의 이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으시면 하등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왕은 누구냐? 자, 우상국을 항복시켰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상국을 항복시켰다. 우상국을 항복시킨 왕은 누구죠?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죠. 지증왕. 불교공인 법흥왕. 대가야 정복 진흥왕. 국호를 신라로 정한 사람 지증왕. 네, 이사금을 왕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건 뇌물마리간 전부터 썼던 거죠. 뭐 유래 이사금. 제일 처음 쓴 사람은 유래 이사금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초창기 때 신라 얘기고. 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 그 전에 뭐 거서간, 이사금, 차차홍 쓰다가 뇌물마리간 때 마리간 썼고 이걸 다시 중국식 명칭의 왕으로 바꾼 사람이 지증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 되려면 마리간을 왕으로 바꿨다 이래야 이제 지증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해 있고 대씨의 뭐겠습니까? 발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 선생이 적으신 발해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남북국 시대를 처음 주장했던 분이 유득공 선생님인데 그분이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알겠죠? 남북국 시대론을 얘기할 때 발해고. 자, 그럼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2담로의 왕족을 파괴하는 건 백제의 무령왕. 2번 최고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발해의 최고교육기관이죠. 최고교육기관 기억 떠올려 보세요. 고구려, 태학, 발해, 주자감, 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나중에 성균관,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특별행정구역인 오수경은 통일신라 신문왕, 그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팔조법은 고조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올해 소방 한국사 문제 20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도 안 돼요. 중급 수준의 문제예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론 수업할 때 많이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쪽은 소방이 잘 안 나오니까 정치사나 경제사나 한국사 한능검 고급 문제를 많이 좀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올려드릴게요.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좀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훈을 남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이 왕 고려사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께서 지켜주시는 힘에 의지한 것이다. 불교 만세. 도선이 세울 곳을 향해 개창해서 함부로 더 짓거나 뭐 줄이지 마라.
연동회와 팔관회를 개최하고 줄이거나 늘리지 마라. 이거 뭡니까? 총 10개죠. 일명 그 유명한 훈요 10조가 되겠고 태조 왕건이 남긴 유언이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소방한국사의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보면 고려의 이른바 빅4, K4, 늘 시험에 나오는 왕, 고려 초기에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고려 말기에 공민왕, 이 4명 중에 한 명이 늘 나오는데 그 외에도 아주 가끔 뭐 문종, 예종, 뭐 이런 중기의 왕들 또 충선왕 같은 원간석계 왕들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태조, 광종, 성종 초기의 3명의 왕과 고려 말기의 왕인 공민왕을 위주로 접근하시면 거의 99%왕 물어보는 문제는 고려에서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그게 다 된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기타 다른 고려 왕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재와 수업에서 다 정리는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하지만 K4에서 나온다. K4가 누구라고요?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태조 왕건이란 말이에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네, 태조 왕건. 끝. 2번 노비왕건법 광종, 3번 12목의 지방간 파견 성종, 4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는 왕은 광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딱 어떤 수준이냐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에서 좀 쉬운 문제나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문제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 내신 문제.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 빈칸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시라고요. 다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고등학교 교과정 수준으로 문제를 낸다 할지라도 다음번 시험은 약간은 난이도를 좀 더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1년 내내 준비를 하시거나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한국사에 도통하신 분들, 즉 국가직 문제나 심지어 기상직 문제를 풀어도 막 80점 이상직 나오는 분들도 95점, 100점이 나왔고, 이제 공부한 지 좀 빠른 분들은 공부한 지 한 4, 5개월, 3, 4개월 되신 분들도, 물론 제가 수업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3, 4개월 공부하신 분들도 90점, 뭐 95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난이도를 조금은 더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4번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사직설이 나옵니다. 딱. 제가 만약에 출제자였으면 요거를 빼고 더 헷갈리게 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방마다가 풍토가 같지 않아요. 곡식을 신고 가꾸는 법이 각기 맞는 게 있어. 옛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니 여러 도의 감사, 즉 도지사, 관찰사에게 명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한 책인 농사직설의 서문에 해당하거든요. 농사직설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농사직설까지 딱 달아놨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풀기 편하게 달아놨어요. 그럼 이거 무슨 왕 때 나온 거예요? 세종대왕 때 나온 농업서적이잖아요. 농사직설이. 그럼 세종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답부터 볼게요. 경국대전 반포 성종,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육조직계제 실지 태종과 세조, 그리고 상강행실동안행 세종,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한 사람은 성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잠깐 요것처럼 한번 요것도 살펴볼게요. 삼국시대 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알아야 된다면 역시 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고려는 K4, 발해는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된다면 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다양한 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이 중점을 가져야 되는 건 15세기입니다. 15세기는 왕 중심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정도종과 함께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요 사이에 지나가는 왕들은 행인 1, 행인 2, 행인 3 이렇게 돼요. 행인 1, 정종 이렇게 되고, 행인 2, 문종, 행인 3, 단종, 행인 4, 예종 이렇게 되고, 여기는 철저하게 5명의 왕이 뭐 했는지를 풀어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5명의 왕 중에 한 문제.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서는 세종대왕이 나왔으니 다음에 세종대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으나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5세기 왕들 중에 한 명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에 비해 16세기는 왕을 봐야 되는데 그 왕이 뭘 했나라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그 왕은 조연이고요. 그 왕이 있던 시대의 모습을 고르는 거. 예를 들어 연산군 같은 경우는 뭐죠? 이제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으로 나오는 건데, 사화. 그리고 중종 때는 사화도 사화지만 누굽니까? 내 이름은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인종과 명종 때는 파평융시에 뭡니까? 척신정치 이렇게 접근되는 거죠. 그리고 선조 때는 붕당정치가 처음 시작되는 거, 그리고 임진왜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즉 이 사건들을 물어볼 때 배경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문제처럼 세종대왕 물어보는 것처럼 자 선조의 업적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비중 있는 조연들. 똑같은 방식으로 조선 후기인 17세기부터도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조선 후기죠. 광해군은 다만 단독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는 왕이 몇 명이에요? 6명까지 왔어요. 아시겠죠? 광해군. 그리고 인조는 그냥 호란을 물어볼 때 배경으로 나올 것이고, 정묘병자호란. 그리고 효종 때는 북벌을 물어볼 때 배경으로 나올 것이고, 북벌. 예. 그리고 현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송 논쟁을 물어보는 배경으로 나올 것이고, 18세기 초까지 걸쳐 있는 왕인 숙종은 환국을 비롯한 숙종이 했던 일들도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두산 정계비도 있고, 또 울릉도 안영복도 있고, 또 환국도 있고, 또 대동법의 전국 시행 등이 있기 때문에 숙종은 따로 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숙종만. 숙종이 한 일을 고르는 문제. 자,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경종은 이제 행인 7.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자, 누굽니까? 영조. 아이,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이 두 사람.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세기는 세도정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은 이 왕이 뭐 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도정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세도정치를 물어볼 때 배경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줄권왕이 몇 명이니까 왕이 주인공인 거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9명이잖아요. 총 9명. 자, 그럼 보세요. 삼국시대 왕에서 딱 이 왕을 딱 집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왕 99.9%의 가능성입니다. 15명 정도 되고 발해 3명, 18명. 그죠? 통일신라에서는 킹 오브 뉴스페이퍼, 즉 신문왕 19명. 그리고 고려시대 왕 4명, 23명, 여기 9명, 32명. 32명 중에 이 소방이 또 다른 특징, 왕을 물어보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4개에서 5개, 이번에 4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점수를 딸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조금만 접근해보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문화사 문제가 소방은 전통적으로 2개 이상 나오지 않는데 하나 나왔죠. 보세요. 이것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다.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대장경이죠. 굉장히 초조하게 만든, 처음 만들었다 이거지. 초조 대장경. 어디에 보관돼 있었다? 대구 부인사에. 대부분이 언제 불탔다? 몽골의 침공 때 불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합천 A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건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거고, 3번 흥왕사의 교장도감, 의천대사, 예, 교장. 그리고 대장도감을 설치한 16년에 걸쳐 판각한 게 이게 팔만대장경, 예, 고려 고종 때죠. 그러니까 대몽항쟁기. 아시겠죠? 답은 1번. 자, 넘겨보겠습니다. 7번 문제. 아이고, 또 이게 고려시대 왕을 물어보는 게 2개나 나왔어. 2개나 세상에. 신도는 왕에게 전민변정도감 설치할 걸 청원했다. 이 왕에게 업적으로 옳은 것은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원했다. 전민변정도감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공민왕이 했던 주요 개혁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그래서 이건 공민왕이죠. 그리고 이 제시문은 눈으로 좀 익혀두실래요? 근래에 기강이 파괴되어 공정과 사전을 권세가들이 강탈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토지를 반환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즉 이렇게 개판이 된 나라의 토지 제도를 복구시키겠다. 공민왕이고요. 규장각, 선지도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정말 골 때리는 게, 공민왕을 물어봤으면 적어도 고려시대 왕들만 선지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규장각은 정조잖아요. 정조. 네. 그리고 대동법 실시, 이거는 처음 실시한 게 조선 후기 광해군, 전국화는 숙종, 독서산품과 통일신라 하대 그 원성왕, 쌍성총검 공격, 공민왕. 답은 4번. 이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도 아니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유형의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뭐 고려시대 왕 물어보고 다른 시대 왕들을 다른 선지에 넣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한능검 고급, 중급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볼 때 이제 그 소방 한국사의 난이도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과 괴를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근데 몇몇 문제는 심지어 중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왜냐하면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가 몇 년 전에 필수가 됐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과 똑같은 난이도로 낸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를 했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급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소방 한국사는 일부 문제는 전체는 그렇게 못 돼요. 그럼 너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문제는 한능검 중급, 지금 현재 수능 수준의 문제까지도 몇 개는 내겠다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의 수능 수준, 수능 되기 쉬운데 현재의 수능 수준의 문제까지 내겠다라는 뜻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밭에 심는 것은 구곡분면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요즘 제가 목도 안 좋아서 저도 도라지를 먹고 있는데 마늘밭, 배추밭, 파밭, 오이밭 어쩌고 저쩌고 상상 등보다 이익이 10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이 활발히 재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가 답이죠. 그죠? 모내기법이 처음 들어온 건 고려 말이고 전국으로 확산된 건 조선 후기란 말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네, 2번은 광구개혁. 3번은 은병이 주조되었다. 이거는 고려 그 의천대사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 숙종 때 만들어진 거. 고려 중기에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혁파된 건 통일신라 신문왕. 이 선지도 심지어 보면 다른 시대가 포괄되어 있죠. 문제가 경제사 문제 아주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 9번 문제는 잠깐 이거 지우고 9번 문제는 옛날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고려 중기부터 고려 그 후기인 원간석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펼쳐놓고 그 사이에서 순서를 물어본 문제를 소방에서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가 이자겸의 난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려 인종 때 중기의 후반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자겸의 난. 그리고 나는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던 최충원의 무신정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요 사이 들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역사적인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 무신정변, 그죠? 그리고 최충원 이전의 무신집권, 무신정권 초기의 모습들, 즉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으로 이어지던 초기 정권.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물론 초기에 있었던 민중봉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망이망수의 난 같은 거.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풀기 쉬운 게 이자겸 다음이 묘청인데 요걸 선진했단 말이에요. 1번.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출제의 취지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잘 공부한 분은 충분히 풀 수 있게 내겠지만 하지만 이번 시험보다는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소방공무원 시험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음번 시험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최익현이 올린 상소라 그랬어요. 최익현이 올린 상소. 자, 토목공사를 중지하라. 당백전을 혁파하라. 성문세를 받는 것을 금지하라. 여기서 말하는 토목공사 뭐겠어요? 경복궁이지. 경복궁 중건할 때 그걸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 당백전을 당백전이 경복궁 중건할 때 돈 없어가지고 찍어낸 돈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성문세도 경복궁 중건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더 뜯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원군이에요, 이게. 선생님, 최익현이 대원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요? 위정척사파는 대원군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렇죠? 대원군이 서원 철폐했죠. 그래서 양반들의 위정척사파의 아지트였던 서원을 무너뜨렸죠. 또 대원군이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호포제에서 양반에게도 군포 때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정척사파들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는 대원군과 뜻을 같이 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부딪혔다. 게다가 대원군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 경복궁 중건은 비단 위정척사파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분노까지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러니까 최익현이 뭘 걸고 넘어진 거예요? 모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경복궁 중건을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그리고 대원군이 쫓겨나게 만든 1등 공신이 또 최익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상소 올려서 대원군을 쫓아내버리는데 그걸 이제 고종이 받아들이고 대원군이 실각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배경은 뭐죠? 이 선지와 관련된 건, 제시문과 관련된 건 선지 1번의 경복궁 중건이 되겠죠. 네. 문제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 선지 2번도 위정척사파와 관련된 거긴 해요. 조선 책략이 유포될 때 이만손, 홍제학 등이 영남 만인소를 돌리긴 했는데 이거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시기도 다르고요. 나머지는 아예 택도 아닌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이번 또 소방항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현대사 문제가 10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처럼 고등학교 수능 교과 과정도 강의하고 공무원 강의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하고 쳤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분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그런 한국사 관련 시험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50대 50의 비율로 나오는 건 수능밖에 없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근현대사의 비중이 좀 더 작아요. 좀 더 작고 전근대사의 비중이 더 넓어요. 전근대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분들 혹시 헷갈릴까 봐 얘기하면 조선시대까지죠. 그런데 수능만큼은 50대 50의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떤 공무원 시험도 근현대사가 50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하,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이 추구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할 때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 현재 수학능력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을 100% 이해하면 풀 수 있게 되는 정도거든요. 수능은 그보다 더 쉬워요, 지금. 그래서 이런 비율을 봤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문제 10개 나오면 8개가 이겁니다. 순서 맞추기.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이들이 하고자 했던 개혁의 내용 분석하고 이것이 갑신정변 가보개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잖아요. 자, 백산에서 경문 발표하고 전주성 점령하고 우금치 이게 2차 농민봉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요? 동학농민운동.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고부군수 조병 아니 교조신호운동부터 가볼까요? 네, 교조신호운동부터 가보면은 말입니다. 네, 3내 집회 있고 보온 집회 있고 그 다음에 자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고부농민봉기, 신인군수 박원명의 부임, 안핵사 이용태의 폭정, 그래서 백산에서 집결,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승리, 황룡천 전투 승리, 전주성 점령, 청일군의 상륙, 전주화약, 직강소를 통한 패전개혁. 자 다음으로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제1차 가보개혁의 시작. 그래서 전라도의 남접과 충청도의 북접이 논산에서 집결. 그래서 마지막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 안에서 가에 해당하는 게 뭐겠느냐. 자, 그리고 선지도, 이게 선지도 웃긴 게 1번하고 4번은 아예 동학농민운동과 관계없는 선지가 나왔어요. 이걸 을미의병. 4번은 뭐냐면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안에서 넣어줘야지 4개를 다. 이게 이제 정말 편하게 풀려고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을 추진하였다. 네, 이거죠.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험에 고부관을 습격한 고부농민 처음 동학농민운동 처음 시작될 때 이야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더 쉽게 풀 수 있게 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요거보다는 좀 더 헷갈리게 내야 되는데 원래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조광조. 여러분 조광조가 뭡니까? 조광조가 어떤 세력입니까? 살림 정치를 구해냈던 살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광조는 살림입니다. 네. 그러면 가는 뭡니까? 살림입니다. 그러면 살림, 화백회의에 참여했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랑 신라의 진골 귀족들 말하는 거죠. 조선 건국을 주도했다. 혁명파 사대,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였다. 신라 말의 호족들. 4번 서원과 향약. 서원과 향약이 살림의 최대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느끼죠? 역사상 소방공무원 한국사에서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 정도도 아니고 많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기출 분석, 기출 문제들 다른 직렬 문제 풀 때 일부러 학생들 좀 더 공부를 시키려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원망을 하고 그랬어요. 아, 선생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를 풀 때도 내용을 설명할 때도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행령 어른이 대비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시면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봅시다 하고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항상 공부는 100일 목표로 한다면 150 정도는 해두셔야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취지는 분명히 고등학교 교과과정 위주로 간다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 촬영하면서 6번 얘기했어요. 더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그만 얘기해. 중원부원 하지 마 이러실 건데 까먹을까 봐. 자, 그러면 14번 문제.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6년에는 이동영 등과 함께 간도 용종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항일 민족 정신을 높이게 온 힘을 기울였다. 서전서숙. 그리고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 1907년에는 뭐예요? 이준, 이휘종 등과 함께 고종의 특사로 손가락 힘이 없군요.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 자, 헤이그 앞에 서전서숙과 을사조약 무효 상소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도 사실 알아야 되지만 헤이그의 특사로 갔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근데 이상설이 빠졌네. 그럼 이상설이네. 이상설. 이상설의 다른 행적. 2개 더 있어요. 여기서 2개 더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가 북만주에다가 한흥동을 건설했다. 한흥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해주에 설립된 최초의 정부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에 만들어졌는데 대한광복군 정부의 초대 지도자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몇 번이 있죠? 3번이죠.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수립을 주도하였다. 아시겠죠? 1번 조만식, 2번 여운형, 뭐 가장 유명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해보면 4번 이거는 신채호, 창조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야,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귀하였던 분이고 현재도 양화진 묘지에 계신 분입니다. 영국인 베델, 한국 이름도 있죠. 배설. 베델이 서울의 신문사를 창건했고 요게 핵심은 이미 여기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린다 할지라도 다른 신문사들은 의병을 폭도라고 해놨는데 이 신문만 유일하게 의병으로 칭하고 있다. 그래서 의병항쟁을 높게 평가했다. 가장 일제에 맞서 싸웠던 구한말의 언론인 대한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 베델뿐만 아니라 이 신문은 베델과 누가? 양기탁.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해서 의병항쟁에 적극적이었다. 다양한 언어로 쓰였다.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에 가장 맞서 싸웠다. 국제보수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여기까지는 아실 건데 하나 더. 양기탁의 신민회 회원이기도 해죠. 실질적으로 비공식 단체였던 지하 조직인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표면적인 기관지 역할을 했다. 기관지 역할을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선지. 방공국에서 인쇄한 건 한성순보.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롤. 국제보상운동 자체를 양기탁 선생이 주도했던 거죠.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아니고요. 임시정부의,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독립신문도 있었고요. 또 황성신문과 제국신문도 대한매일신보보다 먼저 나왔어요. 1898년에 나왔거든요.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한 건 이거 뭔지 아세요?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신문도 독립신문이에요. 그 독립협회 때 독립신문과 이름은 같아요. 독립신문.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론할 때도 늘 강조한 건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역사학자들이 역사교사나 역사교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꼭 내요. 즉 역사학의 역사.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고려 중기에 나온 삼국사기와 고려 후기에 뭐 삼국유사 비교하는 거. 또 조선 후기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학들, 조선 전기의 역사학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민족주의 역사학 정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나왔잖아요. 보세요.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정학적 골상.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되어 왔다. 일명 역사의 보편성과 법칙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에 기반한 유물수학안을 주장했던 사회경제사학이죠. 그러면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누굽니까? 백남훈 선생이 되겠죠.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의 상태를 소수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버리면 민족이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로 그 역사가의 책임이 무거울지니. 이거는 민족주의 역사계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요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민족주의 역사들 중에서도 박은식이냐 신채호냐 정인보냐 뭉인평이냐 문일평이냐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채호가 했던 주장인데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요? 아니 선지를 잘 보세요. 아시겠죠? 선지를 보시면 보세요. 1번 고대사 연구에 주력한 조선상고사. 이게 신채호잖아요. 근데 가가 뭐예요? 사회경제사학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니까. 2번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내세웠다. 빼도 박도 못하는 답이 2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2번. 근데 3번 진단학회는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태니까 아예 안 되고요. 4번이 보면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박은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만약에 나가 민족주의 역사학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신채호인지 박은식인지 정인보인지 헷갈릴 수는 있죠. 만약에 선지 2번도 헷갈리는 게 나왔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박은식인지 신채호인지 헷갈린다 할지라도 이미 2번에 확고한 답이 있어요. 2번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이럴 때는 찝찝해할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여기 우린 촬영을 지금 노량진에서 하고 있어요. 촬영을. 그러니까 우리 노량진이 메가 소방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수업을 들으셨던 수험생분이 이제 사실상 그분은 거의 합격 점수예요. 지금 모든 과목이 다.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 한국사를 너무 쉬워가지고 5분 만에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맞을 뻔했는데 왠지 시간이 남아돌아서 답을 다 비교를 해봤대요. 20문제니까 선지가 4개니까 각 선지마다 5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쓸데없이 문제를 수정해가지고 하나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고 이건 내가 알아. 이건 내가 잘 헷갈리는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함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을 때는요. 여러분이 아는 걸 고르면 그게 답이에요. 알겠죠? 굳이 고민을 한 번 더 해서 뇌피셜을 몇 번 더 때리면 괜히 그렇게 점수가 깎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은 지금 점수면 지금 시험이면 진짜 5분 만에 다 풀고 100점을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인데 안타깝게 그것 때문에 하나를 틀렸단 말이에요. 한 점 한 점이 소중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렇게 접근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푸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이거 너무 쉬워. 태형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조선인 태형령이죠. 조선인 태형령은 무슨 통치? 무단통치. 무단통치. 네.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무단통치. 1번 끝. 치안유지법 문화통치. 국가총동원법 1938년 민족마살통치. 황국신민서사 함송 민족마살통치.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그나마 왜냐면 소방 준비하는 분들이 보통 사료에 조금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100점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알겠죠? 한치 오차도 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단독 정부가 출연한다면 나뿐 아니라 전 민족이 반대할 것이다. 나는 민전이나 민주우연을 초월한 통일기관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창한다. 현재 좌우익은 악화된 감정과 경제적 이해에 관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다. 감정은 피차에 풀고 좌우익이 합작하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어냈다면 틀린 표현은 아닌데 사실 이게 답이거든요. 답인데 좌우 합작이라는 단어는 꼭 좌우 합작 운동하는 사람 말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좌우 합작 운동으로 생각하고 푼다면 답은 좌우합작 운동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 체결된 거니까 시작된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데 3번이 되는데 다가 되는데 다만 이 주장은 누가 했느냐? 우리가 좌우합작 운동하면 항상 누구를 선두에 세워요? 여운형이 있죠. 물론 김기식 선생도 있겠습니다만 중해신보에 이 주장을 한 건 1946년도에 여운형이 주장한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걸 이걸 여운형의 주장으로 파악해 두라는 게 아니고 사료가요. 미군 전기 때 사료는 그 박사들도 미군 전기를 연구한 박사들도 모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료가 많아요. 아시겠죠?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점을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미군 전기의 순서를 파악해 두셔야 되고
둘째는 제가 그 이론 수업할 때도 그때 그 강조했던 건데 미군정기 때 존재했던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박헌영부터 자 극좌파 박헌영, 중도좌파 여운형, 중도우파 안재영, 중도우파 김규식, 그리고 그냥 우익인 김구, 그리고 극우파인 이승만, 김성수까지 이 사람들의 활동과 성향을 알아두세요. 성향을 알아두면 이 제시문을 봤을 때 이것이 최소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중도 세력이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합작용을 중도 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에 답을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과 정치적 성향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1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제가 마지막에 메가소방 그 이론 강의 마지막에 또 기출분석도 마지막 때 동영 모의고사 때 또 마지막에 현장 수강생과 온라인 수강생들을 위해서 한국 현대사의 필수 구조를 계속 나눠드렸어요. 그게 3페이지예요. 그냥 그 3페이지만 알면 문제 99% 다 풀 수 있어요. 현대사 문제는. 그러니까 6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주요 헌법 개정, 정권별 재임 기간, 그리고 자 10년 단위로 보는 경제사, 경제의 간단한 흐름 한 줄씩만 알면 돼요. 그리고 7.4 공동선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통일 관련 정책, 미군 정기의 순서, 마지막으로 6.25 전쟁의 과정, 그리고 추가한 다음은 농지개혁과 반민특위. 요 8가지 대전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사실 광주가 들어가면 너무 쉬워진 문제예요. 이게 빠진다 할 살 또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민군으로서 저항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 저항을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유일해요. 아시겠죠? 5.18. 여기 이것까지 넣어서 쐐기포를 박아놨죠. 그러면 5.18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건 6월 민주항쟁, 3.15 부정선거 규탄은 4.19 혁명,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이거는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하야했고 5.18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고 이 이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죠. 5.18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신군부. 신군부가 뭡니까? 과거에 박정희 군부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신군부 퇴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전두환은 5.18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실권은 전두환이 쥐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누가 있었죠? 최규하가 있었던 상황이죠. 박정희가 죽고 임시대통령,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주화운동을 꼭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조선 안에 있는 관청을 폭탄으로 깨뜨리고 조선 안의 관공리를 암살하며 블라블라. 그리고 그 밑에 단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폭력혁명을 주도했던 거 뭡니까?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김원봉이 주도했던 의열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기출문제 풀 때도 얘기했고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의열단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구분하는, 어차피 의거단체는 대표적인 두 개잖아요. 의열단과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인데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구분하는 문제도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이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열단을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석주 선생, 김상욱 선생, 김지수 선생, 김지섭 선생 같은 훌륭한 분들의 끝없는 투쟁이 있었지만 어때요? 이분들만 돌아가시고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인식했던 김원봉이 단원들을 국민당 산하의 군사교육기관인 중국 본토의 황푸군관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한 걸 자체적으로 만들고 35년도에 민족혁명당 창당했고 다음에 38년도에 조선의용대 만들었고 42년도에 임시정부에 합류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과 그를 따르던 의열단 단원들이 20년대에 있었던 이런 의거 투쟁의 실패 이후 그 다음에 했던 중국에서의 활동 과정, 즉 의열단 단원들이 했던 중국 본토 관내에서의 활동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나와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거사 이후의 행적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맞아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아니고, 예, 제가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그 대학을 설립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민족혁명당. 자, 1935년에 의열단을 중심으로 결성된 거잖아요, 이게. 김구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죠. 답은 2번인 거예요. 2번 아시겠죠?
정오에서는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는 윤봉길 한인애국단 윤봉길 선생이 한 거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선정한 두 번째로 또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에서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주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도 꼭 봐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단서를 깔았죠.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까지 넓게 보면 노, 김김노 샌드위치 5년 단임제 이 노, 김김노 샌드위치 내부는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만 특징들을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걸 많이 낸다고.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라고 했어요?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금융실명제란 말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대표적인 개혁이죠. 공직자 재산등록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깜빵에 보내고 요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거기다 쇠기파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한때 지지율 98%였던 정권이 지지율 2%로 떨어졌고 그 결과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아시겠죠? 김영삼 대통령 우리 중학교 선배예요. 통영중학교 선배. 이대한 국민 여러분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럼 이제 김영삼이에요. 300산업 이승만 50년대, 새마을운동 박정희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0년 박정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거, OECD 가입. 김영삼 대통령의 또 다른 정책의 취지는 세계화죠. 농산물 수입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1993년,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1995년,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996년 OECD. 선진국 됐다고 난리 났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흥청망청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 뒤에 군대 갔다가 IMF가 터지게 되었고요. 놀라운 건 당시 이등병이 받던 월급이 제가 그때 일병대였는데 일병이 받던 월급이 12,000원이었는데 그거를 3,000원 깎더라고요. 고통분담하라고. 네, 군인 월급이 몇 푼이나 된다고 3,000원 깎였고 반찬도 일식 4찬에서 일식 3찬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국 빼고 2개 나오는데 하나는 김치 나오니까 밥, 국, 김치 뭐 하나 이렇게. 너무 근데 슬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희 때는 군기가 세가지고요. 1병, 2병은요. 반찬을 음미하면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3분대로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천천히 먹으면 얻어 터지던 시절이라. 그래서 반찬이 늘고 준 건 상관이 없었는데 병장들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자, 그래서 김영삼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쉬웠는데 접근 안 한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정권도 마지노선을 노무현 대통령까지 잡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줄씩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문제가 아주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무난하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수록 방심하면 안 된다. 다만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 119 한국사 소방 강의 그 이론 강의 할 때도 제 교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소방 강의와 관련된 교재 중에 제일 얇다. 이건 제가 성의 없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이상의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저를 믿고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교재가 270페이지짜리 교재였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빈칸 열심히 받아했어요. 대신에 기출문제나 동영 모의고사는 어렵게 접근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해요. 옛날부터 제가 공부할 때도 늘 금과 억조로 삼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배들도 항상 하던 말. 내용은 쉽게 문제는 어렵게. 아시겠죠? 내용은 어렵게 문제는 쉽게 이렇게 접근하면 방심하게 되고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때도 이제 경중을 따져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교재를 좀 더 두껍게 개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수업할 때 이거는 거의 안 나올 내용이요, 나올 내용이요 얘기하면서 접근하겠지만 교재를 좀 더 두껍게 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에 교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언가 불안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한 건데 전에 제가 접근했던 방식이 옳았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뭐 저만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붙은 분들은 바이바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다음번에 다시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